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아이의 엄마이자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어느 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어느 초등학생 무리에게 부딪혀 커피를 쏟았는데 앞에서 걸어오던 남자의 바지에 커피를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무더운 여름,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고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기도 했고 예절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건지 깔깔대기만 하고 달려가 버리는 아이들 때문에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누구보다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을 그 남자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미안해야 하는 그 상황이 억울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웬걸, 찌는 더위와 치솟은 불쾌짓으로 인해 짜증을 낼 법도 한데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저보다 더 많은 양의 땀을 주렁주렁 매단 채로. 괜찮으세요? 더웠는데 차가운 커피라 다행이네요. 시원해요. 솔직히 말해 그 남자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살짝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바지가 그냥 투명한 물도 아니고 진한 커피색으로 물들어 버렸는데도 차가운 커피라 시원해서 다행이라는 말이나 하고 있다니.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니 더더욱 겁이 나고 미안했어요. 변명을 먼저 하려다가 이토록 착하게 말하는 남자에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억울함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어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자리에서 커피를 들고 있었던 건 저였고 굳이 가장 억울한 사람을 따져보자면 저보다는 그 남자가 더 억울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지에 다 튀어서 어떡하죠? 우선 이거로라도 닦으시고 바지는 제가 보상을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혹시 중요한 자리 가시는 길은 아니셨는지. 그러자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남자가 제 말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겠어요? 됐어요. 어차피 바지 색깔이 그렇게 밝진 않아서. 그리고 그쪽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뭘. 그 순간 혹시 지금 저를 길거리 몰래카메라 같은 방송 카메라가 찍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 아닌 피해자인 상황인데 너무 침착하고 상냥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혹스러움과 걱정도 잠시 남자가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괜찮으세요? 블라우스에 다 흘렀는데. 큰일 났다 싶었어요. 상대방 옷 버린 것만 살피느라 제 옷에도 커피가 왕창 쏟아져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거래처와 중요한 미팅이 있던 터라 저는 그 남자처럼 상냥하게 웃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였는지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갔습니다. 어떡해, 완전 망했네. 오늘 미팅 있는데. 흰 블라우스에 갈색 커피 자국이라니. 사무실에 갈아입을 옷 따위는 없었고 그렇다고 옷을 갈아입으러 다시 집까지 다녀오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혼잣말을 들은 남자가 저의 손목을 잡고 냅다 달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앞에 자기 가게가 있다고, 미팅하는 날 옷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남자의 말대로 가까운 거리에 옷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꽤나 유명한 브랜드였어요.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행거에 걸린 블라우스를 죄다 꺼냈습니다. 딱히 기가 막힌 해결책도 시간도 없었던 저는 하는 수 없이 남자가 골라준 블라우스들 중에서 가장 얌전하고 덜 비싸 보이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그것보다는 이게 더 잘 어울린다며 원래 입고 있던 것보다 한 톤 더 분홍빛이 도는 블라우스를 권했어요.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실랑이를 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잔말 않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손사래를 치며 제 카드를 도로 돌려주더군요. 그냥 입고 가요. 쇼핑은 다음에 와서 하시고.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래도 계산을 해달라는 저의 말에도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그냥 가시고 다음에 와서 계산하세요. 지금 늦은 거 아니에요? 남자의 말에 결국 저는 새 옷을 손에 쥐고 회사로 달렸습니다. 꼭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지각을 면하고 화장실에서 블라우스를 갈아입고 나니 기다렸다는 듯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허겁지겁 화장실에 노크를 하니 대뜸 오늘 지각했냐고.
오늘 미팅 준비는 잘한 건 맞느냐고 나무라셨습니다. 잔뜩 얼어붙어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하얗게 질려버린 제게 사장님의 짓궂은 말 한마디가 툭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주임, 오늘 출근길에 무슨 일 있었지? 정신없어도 정신 차려. 김주임 정신없이 멍 때리고 있으면 꼭 옛날에 무서운 영화에 나오던 강시 귀신 같아. 오늘 아침 회의 안 들어와도 되니까 탕비실 가서 얼른 커피로 수혈해. 우리 김강시 화이팅! 사장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사장실 밖으로 울려 퍼지는 듯 했고 저는 저절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주신 황금 같은 아침 시간을 이용해 저는 길바닥에 다 쏟아버리느라 챙겨 마시지 못한 커피를 벌컥벌컥 위장에 때려 부을 수 있었어요. 정신이 살아 돌아오면 물론 제정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사장님에게 신상 립스틱을 선물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활기찬 마음가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바쁜 업무가 지나가고 공들였던 거래처와의 미팅도 꽤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저는 사장님이 주신 팀 회식비로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느라 아침에 있었던 일은 물론 입고 있는 브라우스의 출처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전 들린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하고 나서야 전날의 기억이 돌아왔어요. 블라우스를 결제하러 갔어야 했는데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을요. 아침 출근길에 바로 옷가게에 들르자니 어제 회식의 여파로 힘들어할 직원들 대신 일찍 나가 자잘한 업무를 봐야 했고 결국 퇴근 후로 저 자신과의 약속을 해두고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 있는 내내 머릿속은 그 남자 생각뿐이었어요. 정신없는 하루였던 어제 미처 다하지 못했던 만큼의 생각을 뒤늦게 한꺼번에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던 죄책감과 찝찝함에 시달리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그 옷가게로 달려갔어요. 해질 무렵이 되어 내리쬐는 주황색의 빛 너머로 그때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쭈뼛쭈뼛 인사를 건네며 가게로 들어가자 진지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던 남자가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겼어요. 오셨어요? 하는 그 물음에 어찌나 죄책감이 들던지 꼭 왜 이제 왔느냐고 하는 말 같아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분명 남자는 그냥 옷을 가져가라고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남에게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연신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말을 반복하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내민 카드를 보고 잠시 주춤했던 남자는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으며 말했어요. 진짜 계산 안 하셔도 되는데 엄청 고집이 센 편이신가 봐요. 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어이가 없어 멍하니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그 상황에서 잔뜩 토라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한순간에 누군가를 서운하게 한 고집쟁이가 되어버린 그 상황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고장난 기계처럼 손만 앞으로 내밀었어요. 콧방귀 끼는 소리를 내며 남자가 제 손에 카드를 건네주었고 여전히 황당한 채 지갑에 카드를 챙겨 넣는 저에게 남자가 벼랑간 질문을 건넸습니다. 그 남자랑은 잘 됐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몰라 남자를 쳐다보니 미팅한다면서요. 그 남자랑 잘 됐냐고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소리에 저는 빵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제 혼잣말을 듣고 자신의 옷가게로 달리고 흰색 블라우스를 고른 제게 분홍색 블라우스를 굳이 건넸던 이유가 다 제가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해서였던 것입니다. 밖에서 미팅 이야기를 할 땐 앞에 꼭 거래처나 회사 같은 말들을 붙이라던 사장님의 조언이 괜한 것이 아니었다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은 오해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저의 소개팅을 걱정해 잘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고 뿌듯했을 그 마음이 괜히 기분 좋고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분이 언짢은 듯한 그 남자에게 물었어요. 잘 안 됐는데 블라우스 색깔이 저랑 안 어울린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남자가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얼마나 예뻤는데. 그거 신상이라고요. 그 후로 저는 남자의 가게에 퇴근 후 종종 들렸어요. 쇼핑을 핑계로. 가게에 들러 남자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음 맞는 새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무엇보다
알면 알수록 더 상냥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자도 자주 가게에 들러 쇼핑을 핑계로 실없는 말을 건네는 제가 싫지 않은 눈치였어요. 얼핏 연령대도 비슷한 것 같아서 더 친구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출근길에 커피를 사러 간 카페 앞에서 그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남자의 이름은 동훈이었는데 그 시간에 그곳에서 마주친 건 첫 만남 이후 처음이라서 별것도 아닌데 몹시 반가웠습니다. 동훈 씨, 아침부터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러자 동훈 씨가 커피를 내밀었어요. 매일 마시던 아이스 커피 대신 따뜻한 커피가 들어있었습니다. 커피는 아이스인데 하고 중얼거리는 제게 동훈 씨가 불쑥 건넨 말 한마디에 난데없이 제 마음에 봄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어제 보니까 감기 기운 있는 것 같던데 워낙 고집 있는 분이라 감기 온 것도 무시하고 아침에 커피 찬 걸로 마실 것 같길래 귓가에 종소리가 대행하고 울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설레어버린 마음을 들킬세라 마음에 없는 말이 툭툭 잘도 튀어나갔습니다. 그래도 이 여름에 누가 이렇게 뜨거운 걸 마셔요. 그랬더니 동훈 씨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버렸어요. 제 말에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리더니 턱끝으로 가로수를 가리키면서 가을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두근두근 정신없이 뛰어댔습니다. 한여름에 처음 만났는데 드나들며 친해지기 시작한 지 벌써 석 달이나 지나 있었어요. 가을이라니, 가을이 왔다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봄이 왔을 때 벚꽃나무에 꽃이 폈다고, 첫눈이 왔을 때 지금 밖에 눈 온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해줬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을이 와서 가을이라고 말하는 게 그토록 설레는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독하게 상냥했던 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고 고집쟁이답게 끈질긴 구애를 끝으로 사랑의 결실을 맺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동훈 씨의 따뜻하고 상냥한 성격은 저까지 온순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죠.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느리게 흔들리는 코스모스 꽃들처럼 저희 부부에겐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저희 부부에게 생각처럼 쉽게 아이가 찾아와 주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서 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넘고 싶었지만 넘기 힘든 벽이었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하던 저희 부부 앞에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입양된 아이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방송을 보는 내내 서로 아무런 말 없이 집중하던 남편과 저는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침대에 누웠다가 어렵게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입양을 알아보면 어떻겠느냐고. 그때의 마음은 솔직히 빛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다행이다. 동훈 씨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해서 참 다행이다. 입양이라는 게 그냥 아무데나 찾아가서 애를 데려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잘 데려오기 위해 남편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의 품에 오게 된 아이는 생후 며칠 되지도 않은 상태로 보육원 담벼락 아래 버려져 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저희가 데려왔을 때의 나이는 3살. 한참 엄마의 품이 필요할 때 낯선 땅바닥 위에서 서럽게 울어야 했을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그리고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저희의 품에 와준 아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더 일찍 데려오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기도 했고요. 예쁜 아들, 민석이가 저희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스스로를 원망하고 탓하느라 지쳐있던 저희 두 사람에게 따뜻한 햇살이 내리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 잔인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 크게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오열하는 저의 손을 잡은 남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 남편은 마지막 힘으로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행복하니까 하늘이 질투하나 보다. 여보, 그냥 이제는 차라리 나 없이 한번 살아봐. 늦지 않게 우리 민석이 새아빠도 꼭 만들어주고. 알았지? 이번엔 내가 고집 좀 부릴게. 약속해줘. 꼭 그러기로.
그때 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았어요. 남편이 저의 세상이었다는 것을요. 더 잘해줄 걸, 더 웃게 해줄 걸 하는 것들은 제게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잘 웃지 못했어요. 세상이 무너졌는데 그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 자꾸 마음에 맴돌았지만 남편의 고집을 들어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괜찮아졌다가도 가슴이 아픈 순간은 하루에도 수천 번 예고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야속한 시간은 잘도 흘러갔고 5년이 흘러 민석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잘 웃지 못했어요. 잘 웃지 못했다기보다 잘 웃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석이가 쑥쑥 커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진심으로 행복했지만 마음 한편의 공허함은 제가 삭제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예쁘게 웃을 줄 모르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아이를 키우던 어느 날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웃을 일 좀 만들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냐? 이어지는 잔소리에 힘이 빠지던 찰나 저와 똑같은 처지의 남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는 강요까지 이어졌습니다. 짜증이 났어요. 진짜 왜 그러세요, 사장님? 왜 그러긴. 그러다 네 아들도 엄마 닮아 얼굴에 그늘진 사람으로 자랄까 그런다. 거울 좀 봐라, 김 팀장. 그게 사람 얼굴이야? 민석이가 웃는 얼굴이 얼마나 예쁜데 저를 닮아 얼굴에 그늘진 사람으로 자랄까 걱정이라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걱정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거울을 들고 다니며 시간이 날 때마다 웃는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넘기지를 못하고 팀원 중 하나가 아침 회의 시간에 참다 못해 말한다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팀장님, 거울 보고 웃는 것 좀 그만하세요. 정말 무서워요. 그렇게 웃는다고 웃어져요? 웃을 일을 먼저 만드셔야죠. 제가 앞으로 웃긴 이야기 하루에 한 개씩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웃어보세요. 갑자기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웃고 계시지 말고요. 저 맨날 간 떨어져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회의실에서 덩그러니 남겨진 제게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한번 만나만 보라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께서 소개해준 남자는 저처럼 아들이 하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관심은 없기도 했고 저와 비슷한 처지라고 설명했던 사장님을 떠올리며 그냥 비슷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겠거니 했어요. 첫 번째 만남은 밥을 먹던 도중 남자가 갑자기 아들한테 가봐야 한다며 서둘러 자리가 마무리되었고 그때 미안함을 식사로 갚고 싶다는 말에 다시 나간 자리에서 저희는 저희의 이야기보다 각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아들 자랑이 한창이던 중 남자가 자기 아들이 몹시 잘생긴 편이라며 나중에 김수영 같은 인물이 날 것 같다고 자기 아들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진을 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직도 그 묘하고 찝찝한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의 아들이라는 아이는 저희 아들과 지나치게 닮은 외모였어요. 어린아이답지 않게 짙은 눈썹에 눈 모양, 턱선뿐만 아니라 눈동자 색과 입 모양까지 민석이와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무언가에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하니 굳어버린 저에게 남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제가 느낀 대로 말하면 남자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끝에 제 핸드폰을 꺼내어 민석이의 사진을 남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얘는 우리 아들인데요. 그냥 보자마자 너무 닮아서. 그래서 잠깐 놀랐어요. 꼭 원래 가족이었던 것 마냥 닮아서. 혹시 다른 아이가 있었던 건 아니시죠? 실례인 줄 알면서도 묻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저희 아이는 입양하였으니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남자의 반응에 저는 숨쉬는 법을 잊을 정도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놀랐다고 하기보다 충격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사진 보여드리고 아들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우리 도연이가 제 친아들이 아니에요. 사실 지윤 씨 처음 만나던 날 가장 먼저 지윤 씨가 저한테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왜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키우고 있느냐고.
근데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미혼의 애를 키우고 있다는 게 꼭 죄가 되는 것 같아 그런 질문들이 싫었는데. 묻지 않는 지훈 씨가 고마웠어요. 그러면서도 내 아이가 아닌데도 키우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반응하시려나 걱정과 두려움이 들었어요. 싫어하시면 그냥 예전처럼 도연이랑 같이 잘 살면 되는데 사람 욕심이란 게 한 번 기대를 품으니 죄송해요. 처음부터 감추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겨우 두 번째 만남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자는 꼭 오랜 세월을 제게 속여왔던 것처럼 미안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덩달아 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저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레 아이의 이야기까지 들려줄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성진 씨에게 미안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직 서로를 다 알기엔 겨우 두 번째 만남이지 않느냐고 대답을 해놓고 사실 우리 민석이도 입양하라고 말을 하려고 보니 그제야 뒤늦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와 잘 맞을지도 모르겠다 말씀하시며 더 늦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라고 권하셨던 사장님께서는 남자의 아이도 입양하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알고 저를 소개하셨던 걸까요? 이런 우연이 또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서로가 잘 이해하지 않겠냐는 그 말이 단순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서가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토록 미안해하는 남자에게 제 아이 역시 입양하라는 사실을 털어놓게 된다면 저보다 더 놀라고 충격을 받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간다면 평생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많이 놀랄 남자가 걱정되었지만 입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 우리 민석이도 제 친아들이 아니에요. 3년이 지나도록 아이 갖기가 힘들어서 입양을 했었어요. 이제 막 3살이 되었다던 그 아이를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힐끔힐끔 말을 하면서도 남자의 반응을 살피게 되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남자는 제 예상처럼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얼굴로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가 하는 말에 그보다 더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듣고도 믿을 수 없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였어요. 우리 도연이가 처음 보육원에 온 게 9년 전이에요. 남자는 이야기를 하는 내내 중간중간 마른 침을 꿀꺽꿀꺽 삼켜댔습니다. 후에 남자에게 그때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땐 혼자만 아는 비밀 같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기분이었다고 했었어요. 남자가 입양한 아이, 도연이를 처음 만난 것은 9년 전 어느 보육원에서였다고 했습니다. 엄마처럼 가까운 교수님께서 돌보시던 보육원이었는데 그곳에서 거의 주말마다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가 보육원 앞에 있더라는 연락을 받았고 주말이 되자마자 부랴부랴 그곳으로 달려갔더랍니다. 눈앞엔 정말 꼬물꼬물한 1살짜리 갓난아이가 있었고 그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어린 나이를 버렸을까? 당장 그 부모를 잡아다 멱살이라도 쥐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아이였어요. 주말이 지나고 평일이 되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 일을 해야 했는데 그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 아이가 눈에 밟혔어요. 주말마다 보육원을 드나들고 힘든 날엔 퇴근하자마자 차를 타고 보육원에 냅다 찾아갈 정도로 완전히 제 울타리 안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갓난아이를 처음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아이를 가져본 사람도 아닌데 왜 그 아이가 자꾸만 눈에 밟히고 아른거리는지. 제가 이상하리만큼 그 아이에게 마음을 주니까 교수님께서 진지하게 걱정하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잠깐 여기 생각을 내려두고 주말에 다른 일을 해보라고. 연애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다른 생각들을 좀 해보라고. 애가 예뻐 보이는 게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 같은 교수님이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딱 한 달을 발길을 끊었어요. 그 사이 소개팅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다른 약속이 있어 시간이 비던 주말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보육원 앞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제 차를 보고 마중을 나온 교수님의 표정에 복잡한 신경이 딱 드러나는데 조금 이기적이더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보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집에 돌아갔고 1년 동안을 간간히 교수님 통해 소식만 전해 들으며 발길을 끊었죠. 남자를 만나고 이 남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 많은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하나의 이야기로 그가 살아온 그동안의 인생이 다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씨가 참 곱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하게 사느라 곱게 사느라 그랬구나.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며 앞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동안 저는 남자가 뒤에 들려줄 이야기를 추측했어요. 사실 뒷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충분히 눈치껏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눈에 밟히는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된 거구나 하고요. 그래도 어떻게 1년 동안이나 발을 끊고도 다시 마음이 가게 되었던 것인지는 궁금했어요. 저였다면 미혼의 몸으로 아이를 입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미혼이었다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왜? 1년 정도면 충분히 마음 정리를 할 수 있었을 법도 한데 어째서였던 걸까? 남자는 제 마음속 질문들에 대답을 하기라도 하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어려서부터 가정에 불화가 많아서 부모님 두 분 이혼하시고 이리저리 버려지다 결국엔 교수님 손에 컸어요. 주로 초등학생들 위주로 돌보시던 교수님이었는데 갑자기 곧 고등학교 입학할 제가 떡하니 나타난 거죠. 그래도 교수님은 정말 잘해주셨어요. 사춘기 남자애가 버거우셨을 법도 한데 모진 말 한 번을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셨죠. 교수님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늘 동등하게 애정을 베푸셨거든요. 근데 웃긴 게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들 살겠다고 나를 버려버린 부모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버려주지. 차라리 나를 더 빨리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알아요. 우스운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그 1살짜리 갓난아이가 2살이 되는 시간 동안 자꾸만 16의 저를 떠올리게 됐어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건 1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사랑받았더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욕심 때문이었으니까. 그 아이도 1살이라도 더 어릴 때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 물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나와 살면서도 다시 보육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마음 때문이긴 했어요. 교수님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아이들에게 애정을 나눠주고 싶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비록 다른 이들과 나눠 갖는 사랑이더라도 그 사랑받는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하지만 상처가 있겠죠. 아이들 마음속에. 커버린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때의 기억들을 다 마음에 품고 살아요. 차라리 기억을 못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갓난아이는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에게 버려졌다는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수님, 도연히 제가 아들 삼아 키우고 싶습니다. 제 말에 교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반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셨죠. 1년만, 딱 1년만 더 고민해보라는 말씀에 6개월 고민하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어요. 멀쩡한 놈이 장가들 생각을 하지는 않고 애부터 데려다 키우려 한다고. 틀린 말 없다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과 결정이 틀렸다고는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제가 있네요. 그래서 말인데 남자는 다시 망설이는 표정이 되어 하던 이야기를 멈추었고 저는 빈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 앞에 놓인 커피잔은 빈잔이 되어 있었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자꾸만 목이 탔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가 살아온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했어요. 조금만 더 가깝고 친한 사이였더라면 남자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잘 컸다. 애썼다. 너 참 잘 살았다. 라고. 두 번째 만남 만에 이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나 많이 듣게 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그만큼의 이야기를 오늘 꼭 들려주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문득 어쩌다 남자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다 털어놓자 마음먹었을까 하는 생각에
아차하며 이야기의 출발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이야기의 첫 시작은 저희 각자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였습니다. 저는 뒷말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남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살폈어요. 잘 이야기하다 망설이는 이유,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 모든 것이 한 가지 상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빛으로 추궁했어요. 그리고 제 집요한 눈빛을 견디지 못한 남자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두 아이가 같은 날 버려진 형제는 아닐까요? 어린 시절 쓰디 쓴 약을 억지로 삼키며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던 그것처럼 망설이던 말을 내뱉은 남자의 표정이 얼핏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니기를 바랐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고 남자는 아이에게 버려진 기억을 품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남자의 그 말을 끝으로 저희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음료 하나씩을 더 주문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아이에 대한 것들을 종이 위에 나열했어요. 아이를 입양한 날짜와 아이가 보육원에 맡겨졌던 날짜, 아이의 나이 등등 사소한 것들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종이 위에 나열하고 보니 그 의심은 더욱더 커져버렸습니다. 저희가 각각 아이들을 입양한 날짜는 달랐지만 보육원에 기록된 날짜는 같은 날짜였고 나이도 1살 차이라 형제인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날짜가 같다는 점, 그리고 사진상으로만 봤는데도 너무나 닮아있는 두 아이의 모습은 저희 두 사람을 결국 유전자 검사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에게는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부모인 저희가 먼저 정확한 사실 판단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 아이들 모르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전혀 상상해 본 적 없던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 솔직히 서로에게 의지를 하지 않았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 사람은 어땠을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의지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아니길 바랐던, 아니 어쩌면 그러길 바랐었는지도 모를 결과, 형제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늘 자기는 왜 혼자냐고 물어보던 아이에게 형제를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속상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형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얽히고 얽힌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리고 의지했던 마음 하나로 제 마음을 단정짓고 그 사람과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그 사람 마음은 또 어떠할지, 아이들의 반응은 어떠할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시간 동안 천천히 아이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기로 했어요. 사실 그런 결정을 하는 것까지도 오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가족이 될 게 아니라면 아이들에게 굳이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같았던 저희는 애들에게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마음도 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먼저 떠나버린 남편의 마지막 바람이기도 했어요. 상황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2주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 그 사람은 자주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딸기를 사들고 찾아와서 도연이가 딸기를 좋아해서 사는데 민석이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사버렸다고 하거나 오늘 치킨을 먹기로 해서 포장했는데 둘이 먹기에 2마리는 많아서 1마리씩 나눠 먹으면 어떻겠냐고 하거나 주로 먹을 것을 들고 찾아와서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습지만 저는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맛있는 걸 보면서 저와 민석이 생각을 해주는 게 고맙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쉽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었는데 어쩌면 그 사람은 제게 한 발쯤은 내딛어도 된다고 앞서 돌다리를 건너주는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약속한 2주가 지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말했어요. 그간 보육원에 다시 들렀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아이들 엄마가 일부러 아이들을 따로따로 버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하고 싶지도 않았으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건
분명 인연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그들의 부모가 될 우리의 몫이기도 했지만 당사자인 아이들의 몫이기도 했어요.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진 못하더라도 민석이에게는 1살 차이 나는 형이, 도연이에게는 동생이 생기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민석이는 도연이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나보다 더 눈썹 두꺼운 사람 처음 본다. 그러자 도연이는 손가락으로 자기 눈썹을 매만져 보더니 전혀 동문서답을 내놓으며 민석이를 데리고 식당 안에 있는 놀이방으로 향했습니다. 야, 너 태권도 배워본 적 있어? 미끄럼틀 타면서 발차기 하는 거 보여줄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어색함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두 초등학생이 떠난 빈자리를 보며 저희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소리내어 웃었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밥을 먹는 자세도 다른 두 녀석이지만 웃는 얼굴이나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 같은 것들은 누가 봐도 형제인 녀석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녀석들을 형제로 엮어주기 위해 저는 두 번째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큰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소박하게 소중한 사람들 몇 분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눈물 범벅이 될 것 같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사자인 저희 두 사람을 제외한 어르신들과 지인들이 더 많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간 각자의 사정 아래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은 사실이었으니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더 단단해져야 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왼손엔 민석이, 오른손엔 도연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엔 지독히도 고집스레 사랑했던 남자, 이제는 전 남편이 되어버린 동훈 씨가 나타났어요.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고서 단 한 번도 꿈에 찾아오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꿈속의 동훈 씨에게 나 잘했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푸르게 우거진 나뭇잎 사이로 동훈 씨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잘했어. 이제 웃으면서 살아. 그 꿈을 꾼 이후로 더 많이 웃게 됐어요. 민석이가 별것 아닌 장난을 쳐도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웃어주는 엄마가 됐습니다. 도연이도 처음엔 눈치를 보다가 이내 할 수 있는 장기란 장기는 다 부려댔어요. 그 모습이 마냥 예뻤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가족에 문득 낯설기도 했지만 그래도 북적이는 집안을 보며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만큼이나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고 있을 저의 남편, 성진 씨에게도 조금씩 마음을 주게 됐어요. 마음이 열린 것은 결혼을 결심하기 전이었으나 마음을 제대로 준 적은 없었으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천천히 스며드는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성진 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보육원 앞에 홀로 버려져 있던 가엾은 아이를 기꺼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로 키우겠다고 데려온 착한 남자를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취미도 여행도 접어두고 주말마다 보육원에 들러 자신의 사랑을 나눠주고자 했던 따뜻한 남자를 힘들었던 시절 혼자가 된 자신을 거두어준 보육원 선생님이 계신 대학에 가고 싶어 공부하고 꿈을 이룬 멋진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 자신이 몹시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도 가끔 남편을 보며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물론 나타난다고 해도 양보하진 않겠지만 말입니다. 이제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요즘 제 하루하루가 신기합니다. 다시는 없을 줄만 알았던 행복하고 웃음 나는 순간들이 불쑥불쑥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내 전남편 동훈 씨가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진심으로 기뻐해 줄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들 정도로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하고 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받은 사랑은 저희 두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그들이 또 다른 곳에 어떠한 사랑을 전하기를 바라고요. 이 글을 마치며 제게 다시 사랑받는 기분을 알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는 방법까지 알게 해준 성진 씨. 저의 소중한 남편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운 사랑을 더 많이 나눠주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아들들에게, 그리고 남편이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그 사람의 진심을 전하고 또 전하면서 말이에요. 요즘은 제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땐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곤 합니다. 그 상상이 재미있는 것은 진심으로 그 모습이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직 사랑을 완전히 다 모르는,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감히 말씀드려보자면 사랑은 궁금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사랑하고 싶다면 주위의 어떤 누군가나 무언가를 궁금해 해보세요.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내가 당신을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게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동물이 됐든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사랑이 없는 차가운 땅바닥에 홀로 버려지는 일이 없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